어떤 학생이 들려준 일화입니다. 그 학생은 중국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밴쿠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지역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샤오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샤오황은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똑똑하고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남학생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서 악기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악기를 잡든 멋지게 연주했죠. 주 전공은 하모니카였습니다. 생활과 학업에서 모두 자기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시간 관리도 철저했죠.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간 운동을 했습니다. 샤오왕이 하는 운동은 요즘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에어로빅이었습니다. 남들이 잠을 자든 뭐라든 제 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켜고 에어로빅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공부를 했죠. 공부를 끝내고 자기 전에는 꼭 1시간씩 하모니카를 연습했습니다. 가끔 학교 행사가 있으면 직접 공연하기도 했죠. 하지만 공부머리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하나를 하는데도 밤 11시 30분 전에 끝나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늦게 과제를 끝내고 하모니카를 1시간 불려면 몇 시겠습니까? 11시 30분부터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불었겠네요. 남 생각은 전혀 안 하니 다들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땅콩을 던지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참기 힘들 때는 많이 배운 학생들이지만 눈 딱 감고 욕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예술을 하는 건 좋지만 남들은 잠을 자야죠.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커서 옆방이며 앞방의 학생들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부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데다가 기숙사 비용도 지불했고 기숙사 규정상 하모니카 연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었으니까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내가 방해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귀가 밝은 탓이라고 생각했죠. 학식에는 하모니카 연주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핑계로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스스로는 당당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내 공부를 하고 내 하모니카를 불고 정당하게 연습하는 것이니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겠죠. 샤오왕은 심지어 평소에도 친구들을 비난했습니다. 매일 먹고 자기만 하느라 바보처럼 생각도 없고 꿈도 이상도 없다고 비난했죠. 자신은 예술가가 될 것이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예술가가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연습했죠. 그나마 마음씨 좋은 한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친구야, 그럼 차라리 식사 후에 먼저 하모니카를 부는 게 어때? 먼저 하모니카를 불고 과제를 하면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잖아. 샤오왕이 대답하길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한밤중에 연습할수록 더 예술적이라고 하셨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죠. 그나마 좋은 점은 끈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욕하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하모니카를 집어던지고 운동장에서 불라고 했어야죠. 이 일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술을 몇 잔 걸치고 술 기운에 샤오왕과 다퉜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막말이 오가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기숙사 4층 창문에서 샤오왕을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래에 나무가 있어서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하모니카를 불었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던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듣거나 겪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있죠. 아파트에 살 때 위층 집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경우죠. 특히 자려고 눕기만 하면 쿵쿵쿵 거리는 발소리나 물건이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등 다양합니다.
정말 자주 있는 일들이죠. 이웃이 불편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스승님은 하모니카를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서는 어느 집 아이가 이제 막 바이올린을 배워서 연습이라도 하면 정말 낑낑깡깡 나무 끄는 소리는 정말 참기 힘들어요. 소리가 벽을 뚫고 들립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겠군요. 온몸에 무리가 와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예전에 도시에서 6개월 정도 다층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윗집에 사는 75세는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고 있었죠. 그 집 딸도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윗집에서 소리가 나는데 마치 다층집이 아니라 단층집에서 사는 것처럼 생활하더군요. 윗집 식구들의 발걸음 소리는 엄청 컸습니다. 어떤 발소리는 사포로 돌을 문지르는 듯한 소리였고 또 어떤 발소리는 전설 속 하얀 신발처럼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났죠.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도 남들의 귀가 예민한 것을 탓할 뿐이었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네, 우리 법사. 스승님, 저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주차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큰 시련입니다. 우선 주차 자리도 찾기 어려워요. 사실 북미 지역에서는 그나마 자리가 많지만 아시아에서 운전할 때는 주차장에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저도 매번 여기서 저기로 이동할 때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어쩌다 저 멀리 자리가 나와 반갑게 그쪽에 세우러 가서 보면 정말 보자마자 화가 납니다. 꼭 두 칸을 차지한 차들이 있어요. 물론 두 칸 정중앙에 세우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런 경우예요. 또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공간이 비좁아서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애가 타죠. 정말 치성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군지 몰라도 너무 비양심적이에요. 그러니 주차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 두 칸을 차지하고 남들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나중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일로 투덜댈 때마다 몇몇 귀여운 회원분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아유, 법사님, 화내지 말아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는 여성 운전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차를 얼마나 요상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함께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 흰색 차량 좀 보세요. 지금 저 차를 부수는 거죠? 저렇게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뒤에 주차된 차들이 죄다 못 나오잖아요. 도대체 몇 대를 막는 건가요? 앞차들은 괜찮은데 가로막힌 차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차도에 주차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가로막힌 차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차를 부수겠어요. 이미 치성하셨네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를 때려 부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는 대부분 이민 가정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아버지가 밖에서 큰 거위를 주워온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도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이민 생활 중에는 이런 영광의 업적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도 그런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밴쿠버의 마트 같은 서양식 마트에 많이 온답니다. 예를 들어 배추나 채소를 판매할 때 사람들은 위생과 품질을 위해서
겉에 조금 마르거나 시든 부분은 떼어버리잖아요. 겉에 잎을 벗겨내고 깨끗한 부분만 진열하죠. 벗겨낸 껍질은 옆에 던져둡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주의 어느 마트에 아줌마 부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 이민자들이었죠. 이민자 아줌마들이 마트에 가서 자발적으로 채소를 손질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 전체는 필요 없고 내가 다듬은 부분은 어쨌든 다듬어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공짜로 가져갈게요. 아, 그럼 채소를 사려고 다듬은 게 아니군요. 맞아요. 우거지만 가져가려는 거죠. 그걸로 집에 가서 만두를 빚거나 따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계산적이네요. 이런 건 좀 불편한데요. 마트에서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결국 마트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입구에 안내문을 써붙였죠. 특별 안내 부분에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최근 일부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우리 마트에서 배추 등 채소를 무단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채소를 손질하여 집에 가져가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일반 채소와 동일한 가격을 청구하겠습니다. 공짜로 얻어가려고 그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은 본인 체면만 깎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대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럴까요? 일종의 절약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거에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오랜 혁명의 전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살든 널리 전하려는 거겠죠. 그래도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밴쿠버 공원에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일이 이야기거리가 될지 모르겠군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 갔더니 젊은 외국인과 중국인 여성이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요. 중국인 여성은 작고 하얀 강아지를 옆에 묶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밴쿠버 공원에는 곳곳에 나무 벤치가 많아서 무료로 앉아 쉴 수 있죠. 중국인 여성은 강아지 목줄을 벤치에 묶어두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여성들이 입을 쉬지 않는 편이죠. 수다를 떨던가 욕을 하던가 전화를 걸던가 씨를 까서 먹던가 하죠. 입이 놀고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드나 봅니다. 그분도 씨를 먹고 있었죠. 그분은 해바라기 씨 껍질을 잘 깨물어서 벗기고 툭툭 뱉었습니다. 내공이 상당했습니다. 이 3m까지 날아가더군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분 앞에는 뱉은 껍질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잔디밭이었죠. 잔디는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잔디를 관리했겠죠. 아주 깔끔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뱉은 껍질들이 아주 확연하게 눈에 띄었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그분과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사실은 그 외국인도 현지에서 태어난 중국 화교였는데 공원 직원인 듯 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서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뱉지 마세요. 그러자 그 중국인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뱉어요? 당신한테 뱉을까?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뭐라든 난 뱉을 거예요. 원래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당신 말을 들으니 더 뱉어야겠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물론 위법입니다. 그럼 당신네 공원 규정에 쉬껍질 뱉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관리인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당신이 말하면 법이 되는 건가요? 그냥 뱉을래요. 나도 납세하는 국민인데 뱉고 싶으면 뱉는 거지. 결국 관리는 울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 동포의 생김새, 오간이 상당히 튀어나와서 초식 동물이 아닌 육식 동물이 환생한 것처럼 매섭고 험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용맹하니 전쟁에 나갔다면 영웅이나 열사는 됐을 겁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나 창피함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어디를 가면 그곳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고국인 중국에 살 때는 1960년에서 70년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구들장에 앉아 해바라기 씨도 먹고 땅콩도 먹으면서 껍질을 바닥에 그냥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골에서의 관습이죠.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에 살든 이렇게 도시에서 위생적인 환경에 살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혼자 편하자고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법구경 중에서. 이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의아한 일들이 참 많죠. 가구 판매 업체인 이케아는 세계 각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북미에서도 인기가 좋죠. 아시아에서의 일인데요. 이케아에 가면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미트볼이나 감자튀김을 먹곤 하죠. 그것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네티즌이 몰래 촬영한 아니면 CCTV에 찍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엄마 고객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레스토랑 식탁 위에서 아기 기저귀를 가는 장면이 찍혔죠. 사실 이케아처럼 큰 매장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도 아기 기저귀를 가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화장지나 각종 물품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여러 사람들이 식사하는 식탁 위에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정말 공중도덕 개념도 없고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네티즌들이 보다 못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폭로했나 보군요. 다들 너무하다고 생각했겠죠. 게다가 갈고 난 기저귀도 그냥 두고 갔어요. 쓰레기를 그대로.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정말 진짜 너무해요. 거기가 자기 집도 아니고, 아니 자기 집에서도 저렇게는 안 하죠. 어쨌든 내 집도 아닌 밖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공중도덕 개념이 없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행동 중에는 남을 해치지 않아 보여도 교양과 매너가 부족하고 공중도덕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나만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함부로 씨를 뱉고 기저귀를 가는 행동들이죠.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서 심지어 식탁 위에 아이와 함께 배설물까지 올려두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에야 보물 같은 자식이지만 식사 중인 남들 생각도 해야죠. 이처럼 사소한 일 하나에도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거리 없나요? 이케아 전시룸에서 잠을 자거나 침대,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트에서 시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제품이나 시식용 음식이 나와서 시식 코너가 열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근처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시식을 합니다. 그렇게 마트를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끼 식사가 해결되죠. 다음 날도 또 와서 배를 채웁니다. 결국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 두 사람 또 왔네. 한 달째 매일 오는구먼. 도시락도 없이 출근해서 시식으로 끼니를 다 때우네.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죠. 굳이 저렇게 스스로 품위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일상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죠. 더 영악하고 계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한 블로거가 아주 득이양양하게 자기가 한 똑똑한 일을 올렸습니다. 그 블로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 18벌 정도의 옷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약 한 달쯤 후에 18벌을 전부 환불했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의 점주는 이 상황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두 벌이야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설사 10벌이었어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18벌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블로거는 아주 당당하게 점주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블로거는 환불 정책상 문제가 없지 않냐며 따졌죠. 아니, 옷을 사고 입어보지도 못해요? 한번 입어본 게 어땠어요? 그래서 환불 못 해주겠다는 건가요? 알다시피 해외에서는 고객 존중 차원에서 환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나 상점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점주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해 줬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나중에 가끔씩 이 고객의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주는 이 고객의 블로그와 SNS에서 이 고객이 어느 여행 관광지에서 자기 쇼핑몰의 브랜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환불했던 그 18벌의 옷을 한 번씩 다 입었던 거죠. 매번 다른 여행지에서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유까지 했죠. 아주 공개적으로 포스팅까지 한 겁니다. 세상에, 점주는 그걸 보고 화가 났죠. 본인 매장의 옷을 뻔히 다 입어놓고 공공장소에서 사진까지 찍었으면서 뒤돌아서는 전부 환불해버리니까요. 게다가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냐고 당당하게 따졌잖아요. 그럼 자기 가게 옷들은 고객이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는 용도인가요? 입을 만큼 입고 나서 버리듯이 환불하면 그만인가요? 그래놓고 이 브랜드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다는 핑계로 마음에 안 들고 별로라면서 환불까지 했죠. 이건 알게 모르게 그 브랜드를 헐뜯고 비방하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이런 행동을 보면 정말이지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블로거는 창피함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한 일을 뽐내면서 자랑했죠. 교양도 없이 영악하기만 하면 자신을 해치고 맙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창피하게 만드는 이런 잔꾀를 오히려 자랑하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런 일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교양과 인품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해를 좀 끼치면 어떠냐는 식이죠. 상대방도 나를 모르니까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닌데 민폐 좀 끼치면 어때? 다들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은 사소한 일로부터 천천히 생겨나고 자랍니다. 씨앗을 심는 것처럼 결국에는 거목으로 자라나죠. 이 나무가 해로운 나무일까요? 아니면 이로운 나무일까요? 제가 오늘 정오에 우리 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법사가 잘 아는 어떤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맞아요, 스승님. 오늘 정오에 뉴스를 보다가 사회면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들은 내용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포드라는 회사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19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포드사에서 핀토라는 이름의 자동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설계상 명확한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연료 탱크에 방진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작은 충격만 발생해도 연료 탱크 누수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차량이 출고할 때 충돌 시험과 같은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때 엔지니어가 명확한 설계상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상 결함을 보완해서 진동 방지 장치를 추가해야만 연료 탱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결국 그 엔지니어의 제안이 임원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임원들은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죠. 사실 무슨 생각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미 엄청난 수량을 생산했는데 모든 차에 방진 장치를 추가한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 차량들을 다 출고하려면 총 1억 4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죠. 70년대에 1억 4천만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결국 임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한 거죠. 여기서 경험 데이터는 사고율이나 충동률, 폐차율 또는 화재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등의 모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 기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통계를 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사망과 상해에 대한 손실을 차량 보험으로 배상한다면 5천만 달러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 1억 4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 중에서 임원들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최대 5천만 달러를 배상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1억 4천만 달러나 투자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더 튼튼하게 개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실제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연료 탱크에 기름이 새거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원진이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사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죠. 차량과 자산의 안전도 신경 쓰지 않고 이익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리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착취만 할 줄 알고 도덕심은 전혀 없는 비양심적인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기자들이 당연히 대사특필했겠죠. 하지만 이런 대기업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경시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질책이 끊이지 않았죠. 물론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가차없이 법률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 배상을 한들 가족의 생명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죠. 이런 끔찍한 기업가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회사만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이기심이 크고 무거울수록 지위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돈 많은 대기업 총수나 정부 고위직 관료라면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파괴력도 함께 커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모두 주로 개인과 가정의 범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큰 이기심 때문에 남을 상처 입히고 심한 경우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방금 우리 법사가 들려준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의 일화였습니다. 당사자들 중에는 고위 임원진이나 최고 경영자도 연관돼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배상하면 얼마인지, 사고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봤죠. 만약 이 문제를 기술력 선으로 해결한다면 돈이 2배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정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머릿속에 온통 돈뿐이었죠. 누가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과연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중국 광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3-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광둥 출신이었죠. 그 제자는 전기로 온수를 데워서 샤워할 때 사용하는 온수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내부적으로 중간 간부급인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틀 연속 지각이었죠. 나중에 수행을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샤워용 전기온수기 관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 유가족들이 우리 공장으로 찾아와 배상을 요구하더군요. 18살 된 딸이 샤워하다가 감전으로 죽었답니다. 그 분야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감전사라고 그렇게 위험한 건가? 누구 잘못인가? 뻔하죠. 저희 제품의 누전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품을 팔았나? 저희 공장의 노동자만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건가? 사실 제품 자체가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리베이트도 받고 커미션도 받고 죄다 날림으로 들어온 물건이니 대부분은 불합격 제품인데도 다들 눈 감아준 거죠. 이런 일이 흔한가? 아이고, 다들 익숙합니다.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에 11명이 감전으로 죽습니다. 저희 사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전담팀까지 꾸려서 계산을 했죠. 사망자 한 명당 최대 배상금이 1천만 원인데 다른 핑계를 대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곧바로 전원을 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깎여요. 왜 2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200만 원이 깎이죠. 아무튼 핑계를 찾아서 트집을 잡고 그걸로 배상금을 깎고 또 깎는 겁니다. 보통 사망자 유가족들은 배상금으로 최대 400만 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말주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사 대신 싸우게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니 따져보면 어쨌든 이득인 셈이죠. 그래도 사람의 목숨 아닌가?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공헌하는 겁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잖아요. 감전으로 죽는 게 뭐 어때서요?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소리 다 듣겠네요. 모두가 세금을 내고 세금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건 공헌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익만 추구하는 흑심이 치성하면 뭐든지 다 핑계로 갖다 붙이겠네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나중에 그 제자가 또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조금 더 좋은 부품이나 설비를 구입한다면 비용이 높아져서 이익이 줄어든답니다. 이윤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공장에서는 저비용 고이윤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죠. 광저우 물가가 그만큼 높으니까요. 정말이지. 정말 아미타불이 절로 나옵니다. 인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설비를 만드는 자네들은 정작 집에서 그 제품을 쓰는가? 당연히 안 쓰죠. 저희는 해외에서 수입한 가스 온수기를 씁니다. 제가 그 공장 직원과 직접 나눈 대화입니다.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자신에게 견주어서 모든 생명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죽이지 말라. 법구경 중에서
感觉。电塔被感觉，被感觉。马被感觉，难在沙漠がてそ电塔被感觉，被感觉。马被感觉。马被感觉。难在沙漠がて